23년을 한 회사에 바친 58세 통역사가 이미지가 안 맞는다는 단 한마디에 짐을 싸야 했습니다. 3천억짜리 협상이 무너지던 그날 아무도 그녀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국 대표는 왜 그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서울 종로구 대양물산 본사 14층 오전 10시가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강수님 58세는 그날도 평소처럼 회의실 앞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그 발걸음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건물에 발을 들이던 날의 설렘도 첫 해외 협상장에서 손이 떨려 메모지를 꽉 쥐던 기억도 모두 이 복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님은 매일 아침 이 복도를 걸을 때마다 그 기억들을 천천히 밟고 지나갔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수님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회의실 문이 열리기 무섭게 팀장 오현수가 수님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인사팀장 류경민과 낯선 얼굴의 직원 한 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님은 아무 말 없이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도 물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연수는 종이 한 장을 탁자 위에 내밀었습니다. 인사 발령 통보서였습니다. 권고사직. 그 두 글자가 수님의 눈앞에서 한동안 흔들렸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아래 적힌 사유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업무 효율성 및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인력 재배치.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연수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즘 해외 파트너사에서 좀 더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원하거든요. 수님 씨 나이가 이제 58이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23년이었습니다. 그 23년 동안 단 한 번도 협상을 망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넘나들며 수백 건의 계약서가 수님의 목소리를 거쳐 완성됐습니다. 업계에서 통역 분야로 수상만 3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 그 한 단어 앞에서 23년이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항의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통보서를 2번 접어 가방 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류경민이 뒤에서 무언가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3년의 흔적은 낡은 서류 가방 하나와 책상 서랍 깊숙이 잠들어 있던 수첩 한 권으로 정리됐습니다. 수첩 표지는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지만 안은 빽빽했습니다. 30년치 협상 메모, 거래처별 인물 특성, 그날그날 회의 분위기까지 수님이 손으로 직접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수첩을 집어드는 순간 수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오래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야시 켄지. 23년 전 수님이 처음으로 혼자 마이크를 잡았던 그 협상장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옆에는 작은 메모가 한 줄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협상보다 사람을 먼저 읽는다. 수님은 수첩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동료 이상우가 황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14층의 불빛이 꺼지고 숫자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도쿄 니시신주쿠의 35층짜리 유리 빌딩. 한일 합작 3천억 규모 프로젝트의 1차 본협상이 열리기로 된 그 회의실은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대양물산 협상팀은 오연수를 중심으로 5명이었습니다. 통역은 박지은 27세가 맡았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자격증을 모두 갖춘 공채 1년차 직원이었습니다. 오연수는 전날 밤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표준어로 발표하시는 분이니까 교과서대로만 하면 돼요. 오전 10시 정각. 일본 측 대표단이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하야시 켄지 72세, 이란 협력재단 대표이자 업계에서 30년 경력의 협상가였습니다. 은발에 단정한 검은색 정장, 걸음걸이 하나에도 오랜 연륜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야시는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좌관 2명이 양옆에 조용히 따라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하야시는 특유의 방식으로 말을 풀어나갔습니다. 표준어와 간사이 방언을 섞고 업계 전문 용어와 수십 년 된 관용구를 자연스럽게 엮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통역 역량을 협상 첫 단계에서 가늠하는 하야시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지은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하야시의 문장이 길어질수록 지은의 통역은 짧아졌습니다. 문장의 뜻은 전달됐지만 맥락과 뉘앙스가 빠져 있었습니다. 협상에서 뉘앙스란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보다 그 단어를 얼마나 적절한 온도로 전달하느냐가 협상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야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보좌관에게 조용히 일본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절반밖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오연수가 지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은은 입술을 잘끈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르게 말씀하셔서 일부를 놓쳤습니다. 바로 그때 하야시가 양손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통역의 수준이 협상의 기반이 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잠시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오연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야시는 의자를 밀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오연수에게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잘 계신지요? 이틀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야시가 문 쪽으로 걸어나가고 나서야 회의실 안 사람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연수는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자리에 앉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그 두 글자가 회의실 공기 속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도쿄 호텔 29층 임시 회의실. 하야시가 퇴장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양물산 임원진 전원이 화상회의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화면 속 임원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이사 박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협상이 중단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오연수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재훈이 파일 한 장을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계약서 위약금 조항이었습니다. 1차 협상 결렬 시 위약금 500억, 2차 결렬 시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미 체결된 사전 협약서에 명시된 조항이었습니다. 오연수는 그 조항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에 더 아찔했습니다.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이틀입니다. 이틀 안에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면
위약금 500억이 확정됩니다. 오연수 팀장, 해결책을 지금 당장 가져오십시오. 화상회의가 끊기고 나서 오연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창유리에 반사됐습니다. 그는 손에 쥔 볼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한일 비즈니스 협상 전문 통역사. 관련 분야 경력 15년 이상. 검색창에 조건을 입력할수록 결과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하야시 켄지가 원하는 수준의 통역사는 국내에서도 일본 현지에서도 이틀 안에 섭외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맥을 동원해 세 곳에 연락했지만 모두 일정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팀원 이상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강 누님한테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우는 수님과 7년을 함께 일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정성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연수는 대답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우는 그날 밤 혼자 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4번째 신호가 울리기 시작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우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누님, 저 이상우입니다. 지금 도쿄에 와 있는데 협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딱 한 번만 연락 주시면 안 될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연수는 자정이 넘은 시각 스마트폰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가다 오래전 저장된 이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강수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오연수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탁자 위에 올려놓은 손끝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23년짜리 베테랑을 이미지 하나로 내보낸 대가가 이틀 만에 500억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오연수는 팀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울행 첫 비행기를 탔습니다. 수님의 집은 마포구의 오래된 빌라 302호였습니다. 오연수가 그 앞에 선 것은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낡아 있었습니다. 계단 입구에 화분 2개가 놓여 있었는데 흙이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 오연수는 그 화분을 보면서 잠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은 오연수를 보자마자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오연수가 황급히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딱 5분만요. 수님은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연수의 눈가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오연수는 현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낮게 허리까지 굽히며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께 드린 말씀, 그건 제가 틀렸습니다. 지금 협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야시 대표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수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연수의 뒤통수를 내려다보며 그녀는 속으로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그 23년 동안 단 한 번도 협상을 망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지 때문에 잘린다는 말은 23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귀 어딘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연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냉기가,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동료들의 시선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연수가 고개를 숙인 지금 수님의 마음속에서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낡은 수첩 첫 페이지, 하야시 켄지라는 이름, 그리고 23년 전 도쿄 협상장에서 처음으로 혼자 마이크를 잡던 그 순간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고쳐 쥐던 그 기억, 하야시가 고개를 끄덕이던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수님에게 이 일을 사랑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해준 기억이었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 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하야시 켄지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름 옆에는 그 메모가 아직 선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협상보다 사람을 먼저 읽는다. 수님은 수첩을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 나와 오연수를 바라봤습니다. 오연수는 아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협상장으로 가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 중 어떤 지시도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끼어들지 마세요. 단 한 번도. 오연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님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너머로 오연수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그녀는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9시 50분 도쿄 니시신주쿠 빌딩 35층 로비에 강수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 바지, 그리고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젊어 보이려 하지도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걸어오는 복도 끝에서부터 무언가 달랐습니다. 걸음이 달랐습니다. 고개가 달랐습니다. 서두르지도 주저하지도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대기하던 오연수와 팀원들은 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일제히 시선을 모았습니다. 박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살짝 일어났다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정각 오전 10시, 일본 측 문이 열렸습니다. 하야시 켄지가 보좌관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는 탁자를 훑으며 걸음을 옮기다가 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야시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님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강 선생님이시군요. 오랜만입니다. 오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지은은 입술을 살짝 벌린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하야시는 보좌관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보좌관이 자리를 잠시 비웠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야시는 봉투를 열어 안에서 명함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노랗게 바랜 낡은 명함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수님 앞에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23년 전에 직접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명함을 지갑에서 꺼낸 적이 없습니다. 수님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대학물산 통역부 강수님, 그리고 뒷면에는 수님이 기억조차 못하던 메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협상은 언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야시가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협상 인생의 기준이 됐습니다. 수님은 아무 말 없이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하야시 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야시가 그것을 보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작하시죠. 그날 협상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단 한 번의 중단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수님의 통역은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하야시의 문장 속에 숨은 의도를 읽고 오현수의 말을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빚어냈습니다. 방언도 관용구도 업계 은어도 수님의 손 안에서 정확한 온도로 전달됐습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는 것처럼 회의 내내 오현수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이기도 했지만 끼어들 수 없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자신이 23년 동안 무엇을 곁에 두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오후 4시 20분 하야시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계약서를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 도쿄 긴자의 작은 료칸 식당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계약서는 식사 전에 이미 서명이 끝났습니다. 3천억 한일 합작 프로젝트 본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오현수를 포함한 대양물산 팀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손뼉을 쳤습니다. 이상우는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야시는 건배를 제안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조건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후 전 일정에서 강 선생님이 통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현수는 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수님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하야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현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야시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계셨을 텐데 기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고 싶었던 건 회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3년 동안 이 일을 사랑했다는 걸 오늘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하야시는 잠시 수님을 바라보다가 낮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예나 지금이나 협상장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수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현수가 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님은 잠시 오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젊은 직원들 잘 챙기세요. 지은 씨도 충분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오현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양물산 본사 임원 회의실에 계약 체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박재훈 이사는 임원진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오현수에게 이번 사태의 경위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오현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팀장직 자진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님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수님은 마포구 빌라 302호 창가에 앉아 낡은 수첩에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일은 끝났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포구의 늦은 오후 골목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님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23년이 끝난 자리에 23년보다 더 넓은 무언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